자, 윤석열이 아까 그런 이야기 했죠. 보수 현장만 가서 민생 헛소리하고 있다고. 그래서 비교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윤석열이 현장에 가서 저는 가장 먼저 주장하는 게 대통령이란 자리는 공감력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해요. 근데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그 사법시험 구수하도록 돈 대줄 수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일본 놈들한테 장학금 받고 갔다 온 사람. 일단 그렇게 생각해봐요. 어려운 게 없어. 자기 깐에 무슨 책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 있기 때문에. 머리가 나빠서 사법시험을 구수한 게 아니고 맨날 후배들 술 사주느라고. 그게 윤석열이에요. 지금 윤석열의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재산이 대략 70억 정도 되죠. 현찰로만 60억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ESIND 등으로 쭉 더 펼쳐놓으면 이 단위는 수천억 원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국민의 어려운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난 못한다고 봐요. 진짜로 부자로 태어나도 대통령이란 자리를 가려면 진짜 고생해봐야 돼요. 근데 민생 현장이랍시고 갖고 맨날 보수 현장만 가. 보수 현장만 가서 보수 쪽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또 그거잖아. 아까 내가 말한 그 탄핵이. 나 찍으신 분들 저쪽 저 민주진보 쪽 애들이 나 탄핵시킨대요. 좀 도와주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이재명 대표를 어쩌다가 만나게 되면 윤석열이 계속 눈을 못 마주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한테 쓴소리하는 사람,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을 마주하기가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과의 소통 자리라고 해도 그 사람들을 선별해서 받아서 소통을 하고 뭐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렇게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만 만나러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준석이 그걸로도 이야기 몇 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선 후보 시절에도 계속 TK나 대구에만 가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환호하는 지역만 가서 다른데 가려면은 일정을 다른데 가려고 일정을 잡으면 엄청 그렇게 화를 내고 스텝을 이렇게 못 살게 굴었다고. 하여튼 그게 이제 겁 많은 사람의 전형적인 패턴이죠. 그렇게 술 좋아하고 안주 좋아하는데 안주 마시는 광주, 전라도 이런 데를 가셔야죠. 맛도 없는 대구를 갑니까? 이번에 좀 막창이 맛있다고는 하죠. 네. 30일 날 국무회의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되게 논란이 됐었거든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 조항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영업자들의 호소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전 세계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표현이죠. 정말 무식한 소리. 어떤 그 조항만 선택해서 그것만 탈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정치인이 발언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독특한 거죠. 무식한 표현이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게 OECD 가입 조건입니다. 김영삼 때 선진국들 모임이라고 하는 OECD 가입하면서 너희들 그냥 들어오면 안 돼. 이건 지켜야 돼라고 하면서 이제 국제노동기구 협약 준수 이런 게 있고요. 그 뭐 그런 게 예를 들면 노조 인정해 주는 거, 전교조 인정해 주는 것도 이때의 조건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ILO를 진짜 탈퇴한다. 그러면 EU의 수출은 다 막힙니다. 그게 EU는 수입을 하는 여러 가지 무역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환경 조건도 있고 노동 조건도 있습니다. 노동 조건 중에 하나가 ILO 가입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진짜 ILO에서 탈퇴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EU 시장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아니 근데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외신으로 나갈까봐 진짜 막 걱정이 되는 이미 정도. 나갔어요. 아니 만약에 정말로 외국인 노동자와 그 내국인의 임금을 동등하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가서 임금적으로 차별을 받더라도 우리나라가 뭐 할 수 있는 말이 있나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30% 더 싸게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쓰는 생활비가 똑같은데 어떻게 이거를 차등하게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자영업자들의 호소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거는 본인 생각이거나 본인들 참모들의 네. 생각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그
사업이 힘든 자영업자들은 나 힘들다는 표현을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어떻게 좀 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법률 지식이 모자라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치인은 그걸 그대로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차별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국인들 일자리가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그 지옥이 네.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심각한 거.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있다. 아, 나 이게 진짜 미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게 만들어진 이유가 뭔데 노동자들 하청해 주면서 안전 문제 같은 거를 외주를 갖고 와가지고 사람을 죽여. 김영균 씨 사건처럼 그럼 거기 안전에 대해서 2인 1조로 일해야 될 것도 한 명 시켜가지고 그냥 기계에 빨려 들어가게 만들어버린 사건이라면 지가 국민의 말씀은 들어올 테며 이거 골 때리는 애예요. 나 아이라고 말하고 싶은 게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잖아. 그러면 사업주가 많을까요? 일반 월급쟁이가 더 많을까요? 그 중대재해처벌법 뭐 적용되니까 50인 이하 사업장들에서는 뭐 그걸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거 법 바꾸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누가 일하려고 합니까? 누군가 죽어도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이 법안이 지금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되고 있지가 않는데 그럼 누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해요? 사실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50인 이하 사업장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50인 이하 사업장은 대부분 하청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겠지. 그 궁극적인 법 그 책임은 원청이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청 기업이 그러니까 법만 제대로 지키면 피해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 바뀐다고 민생 이야기하는데 민생이 뭔지를 모르는 아이예요. 아이. 초등학생 같은 거라고. 부끄럽고요. 반면에 사실상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그랬잖아요.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에만 매달린다. 경제에 무지하다. 저거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거든. 현직 대통령한테 너 무식해 이런 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 건전 재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의 국가, 정부 재정을 회사처럼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전 가계, 건전 회계 뭐 이런 거는 성립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한 해 쓰고 나서 남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걸 국가에 적용하면 엄청 위험한 게 되는 거예요. 시장이 어려우니까 우리도 그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 정부가 이렇게 해버리면 안 그래도 돈이 부족한 시장에 돈이 그냥 바짝 말라버리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왜 있습니까? 정부는 시장에 돈이 부족할 때 돈을 부어주고 돈이 너무 넘쳐난다. 그럼 돈을 걷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정부인데 시장 좋을 때는 정부도 좋으니까 돈 펑펑 쓰고 시장이 어려우니까 정부도 졸라매.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가계 일반 국민들이 어려우면 국가가 돈 쓰는 거예요. 그건 경제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 이거를 모르면서 뭘 긴축재정. 그래서 내가 이직들한테 계속 묻는 거예요. 저기요. 건전재정이라고 사기치는 긴축재정을 하면 어르신한테 뭐가 좋아요? 몰라요. 가계부채 세계 1위야. 출생률 세계 1위. 그러니까 저출산이 세계 1위야. 그럼 이럴 때 뭔가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런 민생은 안 보살피고 국민의힘이라는 놈들은 김포를 서울로 정말 생뚱맞은 짓거리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 주변에 사시는 혹시 우리 방송 보시는 여러분 뭐 김포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몇 군데 서울로 편입되면 아파트값 오를 것 같으세요? 안 올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야기 좀 넘어가고.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 지우고 봅시다. 일단 물가 폭등해가지고 죽겠다잖아 사람들이. 지금 서민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돈벌이는 똑같아. 월급은 안 올랐어요. 근데 써야 될 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맛있는 거 사 먹고 싶어도 이제는 못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 채널 방송에서 짤에 나왔던가요? 그 김밥 천국에서 김밥 더 이상 안 만든다고 올라왔던 공지. 진짜 그 상징하는 게 엄청 큰 거예요. 맞아요.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김밥이라 하면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데 그조차 지금 원가가 너무 나가서 만들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저 그래프 한번 봐봐요. 요즘 사과가 완전 금값이라며. 복숭아, 상추, 파, 풋고추, 토마토, 쌀, 시금치, 오징어, 양배추, 우유, 닭고기. 이게 두 자릿수야. 심지어 사과는 72.4% 올랐어. 사과 한 알에 6,000원, 7,000원. 조금 고급 사과 그러면 10,000원씩 나가는 게 이거는 진짜 미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올라가는 건 좀 엄청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오른다고 해서 또 농가가 잘 살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고, 이 물가 상승 추이를 보시면은 8, 9, 10 계속해서 오르고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보다 더 오르고 더 오르고 더 오른 지가 3개월째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 느끼기에는 이게 훨씬 더 체감이 빠른데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걸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하기 전까지 여름까지는 그래도 이게 민간 소비가 그렇게 확 줄어들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힘들어졌냐 갑자기.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계속 긴축 재정을 한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돈을 안 풀기 때문에 민간 소비까지 지금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정부에서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크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지점 하나만 쉽게 설명을 해드려. 지역화폐요. 전액 삭감한다는 거잖아요. 지역화폐라는 게 뭐예요? 10만 원짜리 사서 11만 원 쓰는 거잖아. 그 11만 원은 국가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화폐 들고 야 내가 10만 원짜리 10만 원 들어 샀지만 11만 원 들어 샀으면은 시장이고 어디고 동네에서 막 쓸 거 아니야. 소비가 진작될 거 아니에요. 어제 이재명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소비를 일단 올리는 게 중요하다. 미국이 3, 4분기 때 성장률이 생각보다 엄청 4% 이상 뛰어버렸단 말이에요. 거기 근본이 뭐냐면 소비예요, 소비. 근데 이 기본을 너무 모르는 거죠, 지금. 근데 그 정부에서 돈을 안 쓰는 게 올해 예산은 그러면 내년 대비 올해 예산을 이제 다 소비를 해야지 이제 국민들한테 다 돈이 나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총리 자체가 원래는 이게 다 쓰지 않으면 국감이나 이런 데서 지적을 받고 왜 이 돈 안 썼습니까? 라고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총리는 이거 뭐 안 쓸 수 있는 거면은 안 써도 괜찮습니다라는 뉘앙스로 공무원들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무원 쪽에서도 이거 우리가 열심히 쓸 필요 없구나, 쥐고 있어도 되는구나라고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건전재정이라는 이상한 그 표현에 끼워 맞추려고 억지를 쓰는 거예요. 이미 지금 그 2023년 정부 재정은 구멍이 났잖아요. 60조 이상 그 손실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써야 될 돈을 덜 써야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에 맞춰진다고 지금 강박을 갖고 접근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병적인 태도거든요. 그 윤석열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재부는 윤석열을 속이는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진짜 무능해. 상고하자라는 이 코미디가 돼버린 사건. 지금 1% 미만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상당히 지배적이고요. 이번에 기재부가 세수 추계도 잘못됐죠. 이만큼 거칠 거 예상했는데 틀렸어. 물가 전망도 이를테면 이런 거지. 2%밖에 안 오를 거예요 이야기했는데 막상 보니까 3%를 넘게 올라오고요. 전망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그 과일이나 뭐 농산물 이런 가격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반 두 가지 종류의 가격 변동이 심한 것들 있죠. 기름값, 석유값, 휘발유값 이런 거. 그리고 농산물 가격 같은 거는 농산물은 날씨의 영향을 받잖아요. 날씨가 너무 추우면 식당에 가면 상추가 안 나오듯이 요 두 가지 농산물하고 기름값을 빼고 나머지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근원물가라고 그래요. 근원물가. 근데 그 근원물가도 3% 이상 올랐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야 사과가 오른 거는 날씨가 안 좋아서 작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제 변명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먹거리에 항상 들어가는 뭐 된장, 참기름, 고추장 이런 것들도 15%에서 17%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문제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님도 안 오는데 원자재 값은 이렇게 올라가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이중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뭐 구청, 시청, 군청 이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거의 분위기가 뭐 집단 우울증에 빠질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매일 거의 매주
매주 지역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월세가 300만 원인데 매출이 100만 원이 안 나와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렵다 그래도 IMF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IMF가 발표되고 막 대기업들이 구도 발표 나는 그 초기에 극단적인 그 선택을 하는 분들이 좀 많이 다수 나온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온 적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없었단 말이에요. 차라리 IMF 때는 그래도 빵 하고 터지면서 그 예. 충격파가 있긴 했지만 지금은 거의 개구리 물 서서히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오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그렇게 각광받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걸 모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새날 보통 이제 정치 시사 방송이라 보통 이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제 공깃밥 하나에 3,000원, 식당 소주값 7,000원 이야기했더니 클릭이 엄청 되는 거야. 공감하는 거죠. 우리가 네. 사는데. 그러니까 물가 잡을 생각 안 하고 좀 무식한 기재부 애들은 뭐 아까 말한 저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 물가 안정 체계를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 가동을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무능하네요. 그냥 무능하네. 아니 원인에 대해서 분석도 제대로 못하는 기재부가 아니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놈들이 간다는 게 기재부 아닙니까 지금까지?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예측도 다 틀리고 무슨 이제 와서 뭘 즉시 가동하겠다는데 뭘 가동할 건데요? 너무 한심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윤석열이 마포구 시민들 만나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정부가 돈을 함부로 쓰면 물가가 막 폭발하듯이 뛰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쓸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하나만 알고 진짜 무식한 소리예요. 저는 이제 방송 외에 그 밖에 돌아다닐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물가가 얼마나 뛰었는지 잘 몰라요. 동네에서 커피 마시고 밥 먹는 정도가 다예요. 근데 주위에 보니까 안 오른 데가 없어. 다 올랐어요. 그런데 진짜 서민들 입장에선 물가가 오르면요. 아이 학원 3개 보내던 거 1개밖에 못 보내는 거죠. 다 그런 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서민은 더 쪼그라들고 이럴 때 이재명 대표가 루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연설하거나 토론할 때 국가의 존재 이유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국가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해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국가가 왜 필요한가? 우리들이 낸 세금을 네가 뭔데 기축 개정한다고 건전 재정이라고 거짓말하면서 해야 될 일을 안 해. 그래놓고 지들 특활비 같은 건 펑펑 써대고 그러니까 정경이 아니라 탄핵시키고 싶다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말 아니겠어요? 국가의 존재 이유라는 말을 이재명 대표는 하루에 한 20번씩은 할 것 같은데 그것도 자리마다 가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국가의 존재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면 지금처럼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대마다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어떤 이름도 다르고 방법은 달랐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뭐냐면 국민들의 소비력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20년대 그 경제 대공황이었을 때 미국이 뭐 했습니까? 대규모 토목 사업을 일으켜 가지고 정부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그게 왜 그랬겠어요? 그 일자리를 통해서 국민들의 소비력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해왔던 정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이 그 수간적으로 어려워졌을 때도 일본 정부가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부채를 정부가 흡수함으로써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존 부채를 경감시켜줘 가지고 소비력을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지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2024년을 그런 식으로 예산을 쓰잖아요. 정말로 한국은 깊고 긴 저성장의 늪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국가를 돌리는데 1년에 들어가는 예산 600조 이런 걸 갖고 진짜 필요한데 삭감 우리 특활비는 올려 뭐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요. 한국은 경제가 완전히 망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더 가속화되고 잘 사는 것들만 잘 살고 하는 과정으로 들어갈 겁니다. 빨리 끌어내려야 됩니다. 자, 새날 구독과 멤버십, ARS, 좋아요, 알람 설정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세요. 어제 가까스로 85만이 됐는데 100만은 돼야지요. 15만 남았네요.
15만 금방 할 수 있지. 여러분들이 다 구독해 주신다면. 공중파에서 볼 수 없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진짜 공중파 보면 볼 게 뭐 있어. 경제 전문가랍시고 나와서 하는 얘기 중립적인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경제 굉장히 나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자, 새날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이병진님, 편아님 제가 구독한 지 2년 됐네요. 그래도 답답한 세상, 나와 같은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어서 할만납니다. 오늘 기대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성과급 지급해 주네요. 와. 기대치 않은 성과급 들어온 기념입니다라고 슈퍼챗을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뇌 질주님, 마차님 오늘 자켓 멋지다. 불광동 70주파 컨셉. 괜찮았어? 네. 면도칼 씹어야죠. 할 때. 면도칼 드릴까요? 네. 다음에 데모크라시 03님, 우리 청년 학생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는 시대에 기본사회의 어젠다, 기후변화 대처에 대해 논의해도 모자랄 시간에 대통령이란 저런 게 수준 낮은 말이나 짓거리고 있으니 얼마 전에 윤석열이 지입으로 탄핵 운운하던데 국민의 뜻을 모아 얼른 탄핵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새날 화이팅 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야, 저렇게 깨어있는 학생만 있으면요, 내가 꼰대여서 하는 말이에요. 야, 인마 옛날에 우리 인마 대학교 때 막 그 화염병 들고 짱돌 들고 싸웠던 그 기백이 대학생들한테 없잖아 지금. 장놈의 새끼들 진짜. 대학생 진보연합 빼고는 다 썩었어 이 새끼들이. 근데 그 학생을 그 짱돌 들고 싸우던 분들이 키웠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저 꼰대 맞습니다.